여러분 제국이란 말 나왔으니까요. 제국은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엠파이어라고 하죠. 라틴어로는 임페리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에서 임페리아라는 단어가 있죠. 제국이라는. 그 무슨 뜻입니까?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의 나라가 제국이죠. 그런데 황제란 그럼 또 무엇입니까? 보통의 왕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왕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사용하는 영토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최상의 지배자가 왕, 킹입니다. 황제는 다문화 국가의 왕이죠. 즉 말하자면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과 또 무슨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들과 이런 나라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하나로 합쳤을 때 그건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죠. 다종족 국가가 되죠. 그때의 정치적 우두머리를 우리가 황제라고 부르는 거고,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국은 일반 국가에 비해서, 왕국에 비해서 면적도 훨씬 넓고 훨씬 다스리기도 어려운, 그렇지만 물자도 매우 풍부한 그런 나라가 제국이 되겠죠. 침략의 시대가 온 겁니다. 침략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는 유물이고 하나는 지도인데요. 히타이트, 아까 히타이트 얘기 생각나시죠? 맨 처음에 철기를 사용한 나라 히타이트. 그러나 히타이트가 제국이 되었을 때는 철기에 힘입어서가 아니고 이미 청동 무기를 이용해서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타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히타이트 제국의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 히타이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중해에서 페니키아를 포함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수메르라든가 바빌론, 그 영역까지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부 지역과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 히타이트 제국인데, 지금 지도가 표시하는 것은 대략 1340년 기원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3360년 전에 이미 저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보다 서너 배 큰 그런 영토가, 그런 제국이 히타이트에 만들어졌고요. 그 시대에 보면 히타이트만 제국은 아닙니다. 그 아래 보면 이집트도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보면 이집트는 엄청나게 큰 영토죠. 나일강의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는, 물론 여기는 그런 다문화적인 석체는 좀 적었지만, 그러나 그 나일강 하류 연안을 보면 거기서 다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의 일부까지도 이집트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도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때는 아직 어떤 때예요? 이때는 아직 청동기가 중심이 되던 그런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철기 시대의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동의 이제 제국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부분에 가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철기 문화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도리아인이 바로 외부로부터 침략자입니다. 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자들이 그리스 본래의 청동기 문화였던 미케네 문명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동기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흔적은 오늘날 우리가 미케네 유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미케네 유적에 보면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이건 뭡니까? 도자기는 아니고 이거는 독이라고 하죠. 흙으로 만들어서 낮은 온도에 불에 구워낸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통해서도 청동기 시대 미케네의 전사는 어떤 모습이었나를 확인할 수 있죠. 넓은 방패를 가지고 있고 긴 창을 들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지는 긴 바지를 입는 대신에 짧은 스커트를 입었고요. 활동하기 쉽게 그런 거죠. 그리고 긴 스타킹을 신은 것을, 긴 양말이죠. 긴 양말을 신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케네 문명이 하루아침에 침략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그 까닭은 맨 처음에 설명하신 거 기억하시죠? 청동기 시대 말기에 기후가 변화하고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사회가 혼란상이 빠지면서 정체를 알기 어려운 침입자들이 문명의 중심부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도리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도리아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의 기둥의 모양 중에 도리스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죠. 도리아식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소박한 형태로 된 기둥을 도리아식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청동 문명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합니다.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들이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데 이 그리스 경우에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들이 어디에 지어지냐 하면은 평지가 아니고 언덕 위에다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언덕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아크로폴리스는 정치의 중심이자 행정의 중심이고 종교의 중심이고 상거래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를 아직 가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스에는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리스에서는 과거에 이 고대 국가 시절에 통일된 대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분지를 중심으로 조그마한 언덕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국가들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국가들은 하나하나는 그렇게 힘이 강할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유사시에는 일단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방어를 하고 유사시가 아닐 때는 자기 도시의 색채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시마다 독립적이긴 하지만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가 같아요. 또 그들의 종교도 같아요. 그리고 언어와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가 같은 거죠. 가치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으로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동으로 하는 행사는 그런 정치 군사적 연맹 외에도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델포이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델포이 신전이 유명한 것은 각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지배자들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불확실한 일이 있을 적에 신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영험한 신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델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델포이 또는 델피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공동의 큰 신전을 지어놓고 많은 도시국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점을 쳤다.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도 관련이 있죠. 레슬링을 한다든가 창을 던진다든가 원반을 던진다든가 또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쟁과 스포츠는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공동의 행사를 치르면서 국가는 다르지만 하나의 문명 집단으로서의 동료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단히 특별한 집단이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지금 왼편에는 델포이 신전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그리스의 그 도기에서 발견되는 올림픽 경기 장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델포이 신전은 아주 깊은 산중에 있고요. 올림포스산에 있죠. 그리고 이 델포이 신전 근처에는 각 도시국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와서 신탁을 할 때에는 신에게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물건들을 델포이 신전 근처에 비치를 해두고 그것을 가져다가 사제들에게 바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제물은 사제에게 바치는 거죠. 즉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델포이에는 많은 보물들이 모여서 델포이야말로 사실은 그리스의 중앙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신탁을 받는 그리스의 사제들이죠. 무당이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사제라고도 할 수 있고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당, 무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결국 복채를 두둑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많은 복채를 가져오면, 재물을 풍부하게 갖춰서 가져오면 의뢰자가 물어보는 뜻을 헤아려서 그의 뜻대로 대답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었대요. 반면에 보수가 시원찮으면 알듯 말듯한 그런 애매한 답을 해줘서 문의자를 골탕을 먹였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포이 신전은 매우 인기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의 관광지로 손꼽힙니다. 또 이 그리스의 올림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을 하죠. 그리스의 올림픽을 재생해서 19세기에 프랑스의 그 꾸베르 땅이라고 하는 귀족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정신을 부활시켜서 옛날에 하던 종목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추가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의 문화를 보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우선 그림을 보십시오. 자, 옷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미 인체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숭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문명 국가에서는 옷을 잔뜩 껴입지 않습니까? 손도 보이지 않고 발도 보이지 않고 신체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옷으로 감싸는 경향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랐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 육체의 건강한 모습을 매우 부러워하고 이것을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이한 성향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갈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대 그리스 국가 중에서 많은 아테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급자족을 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교역에 의존해서 살았죠.